자, 그리고 규정각의 기능. 정조 때 정치 핵심 개혁기구였던 이 규장각이란 기구의 기능이 이제 줄어들고 장용영, 정조대왕의 친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용영도 혁파, 사라진다. 그래서 정조 때 어떤 개혁 정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5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다가 순조가 이제 16살이 되면서 정순왕후, 그러니까 예순대비가 수렴청정을 끝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예순대비는 죽어요. 예순대비가 죽으면서 이 노론 벽파들이 그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정조 때는 24년 동안 정조가 왕을 하는데 노론 시파들이 정치를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 벽파들이 이제 후원자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몰락을 하고 이 김조순이라는 인물, 이 사람이 시파였거든요. 이 김조순과 예, 이 시파들이 권력을 독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체계가 크게 뒤집히지를 않아요. 예. 자, 이제 무슨 정치가 시작된다? 이름하여 이 세도 정치 기간에는 김조순이 이제 안동 김씨라 그랬죠? 그 김조순은 이렇게도 불렸어요. 구. 네. 구가 무슨 뜻일까요? 구. 장인어른을 뜻하는 게 구예요. 네. 그러니까 그치. 나라의 장인어른이니까 이 국은 임금이겠죠? 임금님의 장인어른이란 뜻에서 국구라고 불리면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이 김조순 그리고 그 자식들 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60년 동안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높은 관직들은 다 독차지하면서 권세를 부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순조가 순원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효명세자예요. 음, 네, 일찍 죽어요. 22살에 죽어요. 순조가 왕에 있는 기간이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왕위 있었는데 실권을 휘두르거나 제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일단은 어렸을 때는 자기 그 증조 할머니죠. 어린 증조 할머니 예순 대비 밑에서 눈치를 봐야 됐고 증조 할머니 죽은 다음부터는 직접 정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 장인어른 김조순과 그 안동 김씨 일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큰 뭔가를 이제 시도해 보기도 어렵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자기 아버지 정조에 한참 못 미쳤어요, 순조가. 자, 근데 자기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소위 말해서 블링블링한 거예요.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효명세자한테는 할아버지죠. 정조 닮아가지고 뭔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특히 또 효명세자가 이제 음악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 조선의 그 전통 제례악, 그 제사 지내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책을 써냈을 정도로 이제 음악에도 좀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순조가 이제 그 40 되기 직전에 자기 아들 효명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겨요. 이거는 그냥 왕자나 세자를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너 한번 네가 잘하나 보자. 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이 효명세자한테 뭔가 정치적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효명세자가 이제 어느 정도 한 4년 정도 대리청정을 하는데 그 대리청정하는 기간 동안 나름 정치도 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인사나 군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권한들을 행사했어요. 자, 근데 효명세자가 안타깝게도 명이 짧았어요. 22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뭐 일설에서는 효명세자가 할아버지 정조처럼 이제 뭔가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동김 씨가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검증된 게 아니고 아무튼 효명세자는 22살에 죽어요. 효명세자의 부인이 이제 세자빈
조씨였어요. 세자빈 조씨와 효명세자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선종이에요. 8살에 왕이 돼요. 몇 살? 8살. 자기 엄마 세자빈 조씨를 세자빈으로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렸겠죠. 먼저 왕후로 올려요. 신정왕후 조씨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서는 자기 왕의 엄마니까 또 한 번 올려야겠죠. 뭘로 올려요? 대비로 올렸겠죠. 네. 효유대비. 자, 순원하고 김씨는 헌종의 할머니죠. 할머니는 명경대비. 헌종이 8살에 왕이 됐어요. 자, 누군가 또 수렴청정을 해야 되죠. 누가 수렴청정할까요? 명경대비가 해야 되죠. 제일 큰 어른이니까. 명경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문제는 명경대비는 어느 집안 사람? 안동김씨 집안 사람이죠. 여전히 헌종 초반에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안동김씨가 또 권력을 네, 그렇죠. 휘두르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안동김씨의 어떤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신정왕후 집안이 조씨죠. 이 조씨는 풍양 조씨란 말이에요. 안동김씨 가문이 전체 중요한 관직 중에서 5 정도를 차지하면 풍양 조씨가 한 3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반남 박씨. 풍양 조씨에는 유명한 사람이 뭐 조만영, 조인영 이런 사람도 있었고 반남 박씨에는 박종경 네,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 네, 권력을 휘두르는 가문이었다. 소위 말하는 세도 가문이요. 헌종이 15살부터 이제 직접 정치를 해, 친정을 시작을 하는데 헌종도 성깔이 보통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관들이 뭐라고 해도 주눅 안 들고 자기 얘기도 좀 이렇게 하는 왕이었는데 헌종도 몇 살에 죽었을까요? 아버지보다 1살 더 살아요. 23살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헌종의 첫 번째 부인이 효현왕후 김씨예요. 이 김씨는 헌종보다 더 먼저 죽어요. 이 김씨 어디 김씨였을까? 안동 김씨였다. 헌종이 그 어린 나이에 계비를 드리는데 효정왕후 홍씨예요. 남양 홍씨. 이 남양 홍씨도 권세 있는 가문이었죠. 꽤. 그 밖에도 뭐 대구 서씨, 서재필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서광범 이런 사람들. 갑오개혁 그리고 갑신정변 때 이름 알린 다 이 대구 서씨 가문. 이 대구 서씨도 명문 가문이에요. 서씨 없나 여기? 헌종이 23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 왕실의 대가 끊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누구를 그 왕으로 삼을 건지, 자, 이제 또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 그 은원군 기억나요? 사도세자의 아들? 이 은원군이 그 유배를 가 있다가, 은원군의 부인이 기독교를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박해 때 또 죽으면서 은원군도 이때 사사가 됐어요. 근데 은원군의 아들들은 죽지는 않고, 요때 이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게 되거든요. 은원군의 아들로 이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 이 사람은 군호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아빠가 어떻게 됐으니까. 유배 갔다가, 그쵸,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군호를 못 받았다고. 그냥 이담이라는 인물로 살고 있었는데, 이담의 아들 중에서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안동 김씨들이
글도 잘 못 읽고 쓰는 이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아이, 당시 18살이었거든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요. 이 사람이 조선의 철종이에요. 별명은 강화도에서 농사 지었다 그랬죠. 강화도령, 그죠? 강화도령 철종. 그래도 18살이죠. 이제 성인 다 된 나이잖아요. 직접 정치를 맡길 수 있을까요? 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한자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못 읽어요, 이거를. 네.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철종을 대신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 할머니, 누구? 명경대비가 두 번째 수렴청정을 해요. 조선 역사상 다른, 그러니까 두 번 수렴청정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예. 저, 뒤에 또 그건 사람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예, 처음이자 마지막. 현종 재위 기간에 7년, 6년 좀 넘게 수렴청정하고 철종 왕이 됐을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2년 동안 또 수렴청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수렴청정 할 때마다 이 대비의 권한이나 입김은 점점 더 커지겠죠. 자,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입김이 세고 집안이 너무 짱짱하니까 거기 주눅 들어있고 아무렇게 끽소리도 낼 수 없었던 그 며느리, 남편 일찍 죽은 며느리 누가 있어요? 예. 무슨 대비? 효유 대비. 신정왕후 조씨는 자기 시어머니 명경 대비가 워낙 또 권력의 중심에 있고 그 가문이 또 그렇다 보니까 찍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철종이 이제 18세 임금이 돼서 2년 동안 수렴청정을 받고 직접 정치를 하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미 관직이나 뭐 벼슬자리 이런 것들은 다 안동김씨, 풍양조씨 특정 가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시기 19세기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조선이 벌써 건국된 지가 400년이 넘죠. 요 시기 되면은 유일하게 관리를 뽑는 방법은 하나 뭐예요? 과거 시험이죠. 과거 시험.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일단 출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근데 너희도 이제 지금 벌써 겪어봐서 알겠지만 공부 잘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노력 강조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운, 재능이 중요해요. 타고난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벌써 엉덩이 붙이고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것도 근데 견뎌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잣집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무거운 엉덩이가 아니라 가벼운 엉덩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공부를 잘 안 해. 이러면은 그 마늘이 네, 그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아버지가 관직에 있어서 아들이 만약에 공부 못 해가지고 그 아들이 관직에 못 나가면 아버지 후광으로 아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2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부자 3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2대, 3대 계속 내려가면은 관직 급제자가 벼슬 급제자 자원 급제자가 없어지면은 점점 그 부라는 게 세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과거 시험에 붙이는 게 그 양반집 가문의 수건이에요.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단은 과거 시험에 급제를 시켜야 돼요. 과거 시험은 시험이 세 개라 그랬죠? 처음 보는 시험이 초시. 여기서 이게 수능이라 그랬어요. 네, 이거 급제하면은 세원이나 진사 같은 학위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죠. 높은 관직에 나가려면 두 번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죠. 이게 복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시에 어떻게든 급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온갖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험에 있어서의 부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방법이 나타나냐면 시험 볼 때 부정행위 뭐가 있어요? 너희 아는 거? 컨닝 있죠, 컨닝.
답안지를 여기 소매 있죠? 이런 데다가 간이 답안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이런 데다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자,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를 한양에서 가지고 오는, 한양에서 그 지방으로 가지고 오는 관리들을 미리 돈을 줘가지고 매수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예. 근데 조선이 벌써 4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제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런 것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슬쩍 눈을 감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 합격을 시키려고. 자, 그래서 과거 시험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요 무렵에는. 컨닝을 하거나 혹은 미리 시험 문제를 유출한다거나 뭐 혹은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놓은 거를 이제 사요. 예, 시험 문제도 이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만 거기다 적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런 류의 부정부패, 과거 시험 자체에서의 문제가 요 시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장하는 그 가문이 요 가문들이었다고. 자, 그래서 이 과거 시험 자체가 많이 썩어 있었고, 그리고 관직에 나아간 다음에도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자, 여기 부모님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 있나? 네, 없구나. 자, 공무원들 급수가 있죠.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급수더라도 일하는 근무지가 다 다르죠. 자, 근데 좋은 근무지 받으면은 근무하기도 편하고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좀 쉽게 들어오는 그런 좋은 꿀보직인 그 자리들이 있어요. 자, 반면에 같은 급수인데도 좀 일 많고 민원 많고 좀 어려운 그런 보직에 가면은 일은 직살나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버는 건 어때요? 뭐 따로 추가 수입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보직이나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 시험 자체의 에서의 부정, 그리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 관직을 사거나 좋은 자리를 샀을 때 이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 가문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막대한 뇌물을 가져다 바치면은 그만큼 더 좋은 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지방 사또 이 사또 자리가 그 거래가 돼요 실제로. 이게 지금 돈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업다운 해보자 또 1억 업, 수, 10억 다운, 우억, 5억 다운, 4억 다운, 삼억, 3억 정도 했다 그래. 네. 자, 지방 그 사또 자리 하나가 얼마였다고요? 3억. 자, 그러면 3억 주고 안동김 씨 가문에서 3억 바친 다음에 안동김 씨가 그 2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 저 뭐 고향 군수 자리는 누구누구 아무개로 임명합니다라고 딱 임명장을 내려주면 거기 가서 이제 고향 군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그 돈 많이 내고 관직을 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지방 사또의 중요한 권리, 그 백성들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그럼 세금 거둘 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그쵸,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자, 당시 조선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 이런저런 나쁜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리고 11살 순조, 8살 헌종, 18살 철종, 강화도령 이렇게 무능력한 임금들이 즉위하고 있을 때 안동김 씨, 풍양주 씨 같은 가문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세 글자로 하면은 헬조선. 여기서 유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능력이 있거나 뭐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게 정치에 반영되기가 어려웠던 시대다. 자, 철종이 철인왕후 김씨. 이 사람도 어디 김씨일까요? 안동 김씨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철종이 딱 왕이 되고 15년 만에 죽어요. 78, 이게 또 뭐, 자식이 또 없죠. 그래서 누구를 또 왕위 후보로 삼아야 될까? 아, 그리고 철종 제위 연간에 명경대비가 죽어요. 자, 이렇게 명경대비가 죽으면서 철종도 아들이 없었죠? 자, 그러면은 왕실의 종친 중에서 이시성, 전주 이시성을 가진 종친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또 왕으로 뽑아야 되죠. 이때 제일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효유대비죠, 효유대비. 그죠? 자, 죽은 효명세자의 부인. 이 효유대비가 자기 시어머니 명경대비가 죽으면서 왕실에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는 거, 여기 이제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게 돼요. 자, 왕실의 외가댁 식구들을 외척이라고 한다 그랬죠? 전주 이씨, 이성계의 그 이씨 피가 흐르는 왕실의 그 이씨 패밀리들을 종친이라고 한다 그랬죠? 당시 그 종친부를 이끄는 종친부라는 또 부서가 있었어요. 전주 이씨 그 종친부를 이끄는 인물 중에서 흥선군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흥선군은 남현군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까 사도세자의 아들 중에서 유배 갔다가 17살에 죽었다는 은신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은원군의 아들. 아, 은원군의 동생. 죄송합니다. 이 은신군이 17살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은신군의 그 뒤에 제사를 지내주거나 할 자식이 끊긴 거예요. 자식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은신군이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신군의 뒤를 이어줄 자손을 아무나 양자로 입적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실에서. 이때 남현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남현군은 원래 인조의 셋째 아들이었던 임평대군의 6대손이었는데 이때 누구의 양자로 들어간다? 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요. 사도세자의 큰아들 정조가 왕이 됐죠. 자, 그리고 사도세자 정조 혈통이 끊기면서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은원군의 혈통이 철종으로 왕이 됐죠. 그래서 조선 후기 무렵에는 이 사도세자 자식들이 이제 왕위 후보로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었고 얘네들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자, 남영군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왕위 후보랑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흥선군은 종친부를 이끌면서 평소에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좋았어요. 자, 그래서 궁을 평소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는데 이때 아마 이 신정왕후 조씨 효유대비랑 아마 커넥션, 교류가 있었던 거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이 효유대비 선택에 의해서 흥선군의 두 아들 중에서 이재면이 있었고 이재황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이재황 어렸을 때 아명은 이명복이었어요. 이 이명복이 12살이었거든요. 임금이 된다고. 이 사람이 조선의 26대 임금? 12살에 임금 됐으니까 뭐 수렴청정 받아야겠죠? 누가 수렴청정 했었죠? 예, 효유대비가 수렴청정. 근데 효유대비가 수렴청정할 때 항상 정치적 파트너로서 불러서 자, 이것저것 조언을 구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쵸.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 조선시대 대원군이 4명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대원군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된 사람이 누구다? 흥선대원. 고종 12살에 임금 돼가지고 22살 때까지 무려 몇 년이에요? 이 10년 동안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네, 요거 이제 조선시대 마무리하고 이제 볼 거예요. 근현대사 시작이니까. 네. 자, 교재로 가보세요. 조선시대를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46페이지. 안동김 씨, 풍양조 씨 3대 60년 동안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한 태도 정치 시기. 네. 자, 이 시기는 순조, 헌종, 철종, 11살, 8살, 18살인데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이렇게 좀 어리고 무능력한 임금들이 그 정치를 하게 되는데 정치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이들은 이제 비변사라는 기구, 임진왜란 끝나고 최고 기구가 된 이 비변사의 중요한 관직들을 독점하고 자, 뇌물, 청탁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그리고 의정부나 육조의 어떤 기구들은 실제로 아무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시기 일어났던 거는 여러 번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자, 정조 좁자마자 있었던 뭐 신유 박해, 헌종 때 있었던 기해 박해로 많은 천주교도들이 또 죽임을 당한다. 관리들이 부정부패했어요. 특히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이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삼정의 문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평안도 지역에서 누구의 반란? 홍경래의 반란. 홍경래는 몰락 양반 출신이에요. 양반. 그죠? 이 몰락 양반을 두 글자로 잔반이라고 해요. 자, 스스로 평서대원수를 칭하고 당시 그 평안도에 있었던 뭐 그 광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광산 노동자라든지 농부라든지 자기 같은 몰락 양반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시 이제 세도 정치로 몸살을 앓고 있던 조선 왕실을 막 비판해요. 김조순 왕의 장인어른이었죠. 순조의 박종경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지금 어린 왕을 끼고서 정치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들을 비판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주성이란 곳에서 광군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진압이 된다. 철종 죽기 바로 직전 임술년 1862년에 진주 지역에서 경상도 책임자, 경상우병사였던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환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고구려 때 진대법이랑 비슷한 제도예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좀 붙여가지고 받는 제도. 자, 이 환곡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고리대처럼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이자들을 농민들에게 쥐어짜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혔어요. 이때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역시 마찬가지로 유계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진주 지역에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반란이 일어난다고. 근데 진주 지역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서 이 반란에 호응해가지고 전국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을 봉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네, 들고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세금 거두는 저 세금 거두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이제 경제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자, 삼정의 문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기구가 만들어져요. 삼정, 이정청. 이정이 뭔 뜻이라고요? 정리를 거꾸로 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삼정, 세금 거두는 행정 세 가지를 개혁하겠다. 그리고 관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파견하기 위해서 몰래 가는 어사, 암행어사들이 파견되기도 하지만 이미 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아래에다가 뭔가를 개혁하고 조사를 하러 보낸다고 해도 개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를 끝낼 만한 인물이 짜잔 등장하죠. 어린 왕 고종의 아버지 누구? 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60년 동안의 그 문제가 많았던 세도 정치, 자,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개혁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무려 10년 동안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죠. 자, 경제 볼게요, 경제. 뒤에 넘어가서 48페이지. 나올 것만 빠르게 볼게요. 봐요. 그, 고려 망하고 조선 세워질 때 조선 건국할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줬죠. 경기도 지역에 땅을 나눠줬는데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불렀어요? 과전법이라고 했죠. 위화도 회군 직후에 일어난 과전법이라는 개혁이 있었죠. 개경에다 고려 귀족들 토지 문서를 모아놓고 다 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토지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신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요거는 알아두실 게, 이 과전은 관직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땅이죠. 그냥 가지라고 주는, 소유권을 주는 거는 아니었죠? 여기서 그 과전을 이제 나라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으면 여기 사는 백성들 세금을 원래 나라에서 걷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들에게 그 과전으로 땅을 받은 관리들에게 내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한다? 수조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죽으면은 나라에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가 일찍 죽으면은 관리의 아내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관리의 아내를 위한 수신전. 그리고 만약에 관리랑 관리 아내가 다 죽어서 관리의 자식이 고아가 되면 그 고아를 위해서 주는 휴량전. 자, 이렇게 공신들이나 관리들을 위한 그런 노후 대책 마련도 해줬다, 처음에. 근데 점점 줄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납이 안 되는 땅들이 점점 많아져요. 자, 그러면서 세조 때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는 무슨 법이? 직전법이 실시가 돼요. 과부나 부하들에게 주던 수신전 휴량전을 이제 안 주고 은퇴한 관리들에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오로지 현직 관리들에게만. 연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관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을까요? 화가 나죠? 화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세금을 무조건 내는데 못 받는 지금 하면서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면은 이제 땅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벼슬에 있을 때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받은 땅에서 세금들을 많이 거두기 시작한.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자, 성종 때는 관수관급제라는 게 실시가 돼요. 이거는 나라에서 걷어서 나라에서 주는 거라 그랬죠? 자, 이 땅이 윤준이 과전으로 설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윤준이는 이제 벼슬에 나가 이제 관직에 나가가지고 벼슬에서 일을 하는 관리인데 예전에는 윤준이가 직접 이 땅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이제 걷었는데 문제는 관리들이 부패했다 그랬죠? 많이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따로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윤준이 과전에 있는 그 세금을 거둬요. 그 다음에 그 조사관이 조사한 이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거를 윤준이에게 주는 거예요. 관에서 걷어가지고 관에서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수 관급제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이것도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자, 조사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조사할 때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흉년, 흉년 이런 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네. 뇌물이 들어온 지역은 뭐 좀 이렇게 후하게, 뇌물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은 박하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명종 때는 이 직전법이라는 게 아예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이제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오로지 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반들, 관리들은 땅을 받을 수가 없죠,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돈만 생기면은 땅을 개인적으로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 돈으로. 그래서 점점 양반의 토지 소유와 양반들이 많은 땅들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은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뭐랑 뭐랑 뭐? 따라 읽어봐. 조세, 자, 그 조세 공납역 그리고 구휼제도 백성들을 도와주는 제도에는 환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세는 토지세죠? 네.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지으면은 쌀 10kg 중에서 1kg를 세금으로 내게 했어요. 자, 세종대왕 때는 흉년이 들은 땅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흉년이 들은 땅들은 세금을 조금 거둬요. 이제 그 고을의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막 조사한 다음에 이런 세금 제도를 실시를 하는데 세종대왕 때 실시됐던 이 세금 제도를 공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세종대왕 같이 뛰어난 군주 있을 때 정치가 잘 될 때도 이게 잘 되다 안 되다 했는데 세종대왕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조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 조사를 나중에는 시도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네. 그냥 예전에 조사해 놨던 거, 자, 이런 것들로 그냥 세금을 걷어가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 그리고 공납, 특단물을 걷어가는 거죠. 이 공납은 집집마다 매기는 거예요. 부잣집, 가난한 집, 재산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집집마다 뭐 인삼 10뿌리 이렇게 특산물을 매기는 거라고 세금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자, 특산물 가져오면은 중간 관리가 돌려보내고 자꾸 돌려보내고 자기가 대신 낸다 그랬죠, 이거를. 그리고 그 대신 낸 가격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을 받아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납부하는 걸 중간 관리가 방해하는 이런 문제,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방납의 폐단. 네. 조선시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평민 남자들은 정남이라고 부르고 군대를 가야 돼요. 혹은 나라에서 일 시키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역이라고 불렀는데 예나 지금이나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죠? 네. 자, 그래서 조선에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뺄 수 있게끔 네, 사람 한 명당 그 옷감, 배 두 필을 내면은 군대를 어떻게 해줬어요? 면제해줬죠. 1인당 몇 필? 두 필. 자, 이게 나중에 개혁이 되는 거죠. 영조 때. 자, 원래 조선 전기에는 1인당 몇 필? 두 필을 내야 됐다. 근데 그 부담이 엄청 컸다 그랬죠? 자, 더구나 더 문제였던 게,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태화 마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남자가 하나, 둘, 셋, 네 명이에요. 네 명인데, 뭐 지금 너희들이 다 20살이 됐다고 쳐봐요. 그래서 남자 4명, 20살짜리 남자 4명이니까, 어, 군포를 그러면 이 태화 마을에서는 몇 피를 내야 돼요? 8피를 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어, 뭐, 여차저차해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민재랑 준일이가 죽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몇 명 남았어요? 윤준이, 재우 2명 남았죠? 그러면은, 몇 필 내면 돼요? 4필 내면 되죠? 그죠? 자, 근데, 그 군적 명부에 준일이랑 민재가 죽었는데도 이름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전히 8필을 내야 돼. 누가? 이 둘이서 8필을 내야 되는 거야. 준이랑 언니가 죽었으니까 네. 다른 남은 사람들이 걔네 것까지 내야 되는 거. 그죠? 원래대로라면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내요? 죽은 사람은 그 명단에서 빼야 되는데, 그걸 빼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8필을 고스란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자살하고 싶어? 정말로? 죽으면 끝나잖아, 인생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방금 또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아까 태화마을에 사는 이 남자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재우가 도망가요. 그럼 도망간 걸 이웃이 대신 내요. 이런 걸 인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죽어요. 혹은 뭐 자기 아버지나 뭐 아들 이런 사람들 군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 죽은 아들이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이 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족징. 네. 그리고 관리들이 세금을 더 걷어가려고 3살짜리 어린아이들 군적에 올려요. 너희들 그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 주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어미새가 뭐 물어와가지고 아기새 입에다 넣어주죠. 그때 아기새가 입을 쩍 벌리면 입속이 보통 노랗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기들을 황구라고 불렀거든요. 예. 자, 그래서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군적에 올려가지고 정남으로 쳐서 세금을 거두는 이런 것들을 황구, 첨정. 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얀 해골이 됐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름이 군적 명단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백골에게 포를 매긴다 그래서 이거를 백골.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군대를 또 안 가고 싶으니까 부잣집에서 돈은 있죠. 그러니까 돈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을 자기 대신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돈을 줘요? 그죠? 걔네들한테 뭐 돈을 주던가 아니면은 그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세우는 거를 무슨 제도? 대립제. 그 사람이 부자 대신에 네. 군대에 가면 그 사람이 군대로. 그, 얘기해봐. 때는 어. 내가 아직 내가 훨씬 더 기억해. 엄격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군대 전쟁이 또 조선이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조선이 오랫동안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군사훈련보다는 어디 공사하거나 뭐 이렇게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6에서 60세 사이 동안 계속 이 역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더 기간이 긴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뭐 했는데, 그 복무 기간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라 어, 그 부자 거를 네, 지금 가는 그 네.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되는 군대로. 그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군대 복무 기간이랑 그 부자가 복무해야 되는 복무 기간이 달랐다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대신 군대를 가주는 사람은 그 부자를 위해서 그 부자가 가야 되는 그 기간에 또 일을 해주기도 하고 또 나라가 자기를 부르면은 나라가 자기를 부를 때는 또 자기가 또 가가지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은 기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기간이나 이런 게 다 달랐다고 날짜가.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군역 같은 경우, 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방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쌀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조금 받아서 이렇게 갚게 하는 제도인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돼요. 수령들이랑 향리들이 결탁을 해서 농민들이 지금 쌀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강제로 이걸 빌려가게 해요. 자, 당시에 사또말이라면 웬만하면 다 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빌려가서 자, 빌려가게 되면은 자, 가을에 정해진 이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나라에서 또 가져가는. 그리고 정말 쌀이 필요해가지고 관청에 가가지고 쌀을 빌렸는데 자, 이 쌀 푸대자루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래 흙이랑 모래가 나와요. 자, 쌀 말고 다른 것들을 채워가지고 이걸 대여해주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조선 전기부터 있었다. 자, 조선에서는 뭐 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었는데 가장 우선시됐던 산업은 뭘까요? 농업이요, 농업. 자기가 땀 흘리고 정당하게 노동력을 투자해가지고
복식을 얻어내는 거를 가장 유교 성리학에서는 최고로 봤어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싸게 구해다가 없는 지역에서 비싸게 팔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차익을 남겨서 마치 복권 긁듯이 일확천금을 얻는 상업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 봐봐. 바닷가에서는 생선이 흔하죠. 잡기도 좋고. 근데 저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바다랑 조금 먼 지역에서는 자, 생선을 구하기가 어렵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차라든지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보통은 바다나 강을 안 끼고 있는 그런 내륙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물고기 한번 구경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어, 네. 물고기를 저한 1,000원이라 쓴다면 네. 그때 그냥 3,000원에 그쵸. 맞아요. 뭐 3배면은 다행인데 이게 5배, 10배 되는 경우도 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 생선 잡은 다음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하는데 소금도 돈이 들죠? 그것도 썩지 않으라고 이렇게 절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기 뭐야 저 인천 그 앞바다에서 서울까지 가져오는데 또 그 운송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팔아서 또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상인들은 아무튼 좀 싼 곳에서 물건들을 사다가 비싼 곳에서 파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 싸게 샀다는 거는 그 싸게 판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싸게 판 사람들. 싸게 판 사람들은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싸게 산 사람 상인은 혼자서 뭘 본 거예요? 이득을 본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싸게 사가지고 상인들이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상인 혼자는 이득을 많이 본 거죠. 자, 근데 비싸게 산 여러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싸게 판 사람이나 비싸게 산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상인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인들을 상업행위 자체를 유교에서는 좋게 안 봐요. 여러 농민들이나 백성들을 몰락시키는 주범으로 봤다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업을 경시하고 좋아하질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행위가 없으면은 뭐 전혀 특산품이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실의 특산품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한양목파는 시전 상인이라는 상인들이 있었다. 이 시전 상인들은 나라가 요구하는 물건을 독점 공급하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이름하여 무슨 권리? 금난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다. 자, 49페이지. 조선시대 이런 세금의 문제를 개혁하려고 여러 가지 세금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50페이지, 50페이지. 인조 때 영원히 정하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흉년이 들면 세금 많이 내고 흉년이 들면 세금 조금 낸다 그랬죠? 근데 이거 매년 조사하기도 어렵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 최저세로 정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던 흉년이 들었던 최저세로 정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다? 영정법이. 인조 때. 대동법이 제일 중요해요. 광납이라는 거 특산물 내는 걸 중간에서 막 방해한 다음에 대신 내는 거. 그리고서 막대한 이익을 그 백성들에게 걷어가는 거를 방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특산물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똑같이 뭘로 거두는 거예요? 쌀로 거두는 거예요. 특산물을 뭘로 거뒀다고요, 이제는? 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저기 뭐야, 윤준이네 집, 서윤이네 집, 민재네 집, 집집마다 매기던 거를 이제는 어디에 매겨요? 그래. 집집마다 매기는 거를 이제 어디에 매겨요, 세금을? 땅에다 매기는 거예요. 한게 없으면 안 돼. 그렇죠, 맞아요. 좋은 짓.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공납, 세금 내는 데서 자유로워진 거죠. 이제는 땅을 가진 사람들만 이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이거 지주들이 좋아했을까요? 땅을 가진 지주들이 난리를 쳤겠죠. 국민들은 농민들은 좋아했겠죠. 대부분 땅이 없으니까. 부잣집 그 땅, 그 대신 가서 농사해주고 부자한테 예를 들어 쌀 10kg가 나왔으면 5kg 바치고 5kg만 자기 가져가는 걸 소작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땅 없이 남의 땅 이렇게 농사 지어주고 그 먹고 사는 사람들 소작농이라고 한다고. 조선에 있는 농민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이 있었다 없었다? 개동법은 경기도에서 시작됐는데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주들이 싫어했죠. 자, 그런데 경제 전문가 누구의 노력? 김육의 노력으로 대동법이 자, 숙종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왕실은 특산품을 이제 어디서 구한다 그랬어요? 그 상인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 공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쌀을 줘요. 세금으로 거둔 쌀을 줘서 시장에 나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들은 왕실에서 요구하는 그 수요품들을 사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거 살 때 쌀도 쌀이지만 돈이 더 편하죠. 그래서 요 대동법 이후에 또 돈이 많이 사용되게 돼요. 사람들이 쌀을 빚잖아요. 네, 그 시장에 가서 쌀이랑 물건을 바꿔주기 네. 돈이 많으시면 쌀을 안 바꿔주기. 아, 조선 망할 때까지 거의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런 10,000원, 50,000원 같은 화폐 역할을 가장 중심적으로 한 건 일단 쌀이에요. 농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단은 쌀이 제일 중요한 돈으로 쓰이는데 조선 후기부터는 이 상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쌀 외에도 돈이 상당히 또 많이 쓰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돈이랑 쌀이랑 거의 같이 이제 마치 화폐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 자, 요렇게 돈이나 쌀 같은 것들로 물건을 이제 상거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대동법 이후에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곡물, 특산물 내던 게 뭐처럼 바뀐 거예요? 그쵸? 토지세 내는 걸로 바뀐 거죠. 자, 역이에요, 역. 군역, 요역, 노동력을 가져가는 세금을 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이웃에게 걷거나 죽은 아버지 대신에 세금 내야 되거나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균역법이 실시가 된다. 영조 때. 원래 두 필이었죠. 이거 몇 필로 줄인 거예요? 한 필로. 근데 세금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보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결작이라는 또 세금이 새로 생겨요. 이 결작은 지금 1결당 2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다 매긴 걸까요? 땅에다 매기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보세요. 사람은 뭐 살아있으면은 이제 먹고 싸고 입고 그리고 어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은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죽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불확정성이 어때요? 높죠. 자, 근데 땅은 어때요? 정해져 있죠.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땅이 뭐 여기가 용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예전이랑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땅은 뭐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막 붕괴하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점점 사람에게 매기던 세금, 뭐 특산물로 거두던 세금, 자, 이런 여러 세금들이 지금 다 그 어디로 가고 있죠? 다 땅으로 가고 있죠. 네. 자, 공납도 전세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도
이 결작이라는 세금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이면서 양반 명부에다 혹은 신분을 사거나 해가지고 양반 행세나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양반이 되면은 군대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띵까띵까 노는 사람들에게 선무공관이라는 관직을 줘요. 관직 받았네 좋은 거 아니야? 대신에 선무공관이 되면 분포를 내야 돼요. 한 필씩. 자, 그리고 추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장세, 그 물고기 길러가지고 파는 사람들 어장세를 또 매기고요. 염세, 소금 상인들에게도 세금, 선세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가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죠?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 균역법으로 군역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 자, 개혁이 잘 안 됐던 부분은 특히 이거였어요, 이거. 헌곡. 헌곡은 원래 세금이 아니라 이거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근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처럼 CCTV나 뭐 저기 뭐 영상 촬영이나 혹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던 시대죠. 그러니까 과거급제 한 다음에 지방 사또로 임명되면 사실상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띵가띵가도 띵가인데 뭐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또가 돼서 거기 파견이 되면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또가 그 지방 백성들 세금도 거두고 재판도 집행하고, 예, 그죠? 사또가 거기서 뭐 군사, 행정, 사법 여러 가지 권한들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그죠? 지방에서. 그쵸? 거의 왕이죠. 그리고 사또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임기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그 지방을 잘 다스리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는 누가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그 지방 그죠? 육방의 향리들이 제공해 준다 그랬죠. 이방 같은 사람들이. 자,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공권력을 상징하는 사또들, 지방에서 대대손손 먹고 살면서 그 지방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향리들, 이들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향리들은 그 동네 백성들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히 알까요? 세금 걷어가려고. 수령들은 사또들은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또가 이렇게 하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또의 공권력, 향리의 정보력이 합쳐져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훨씬 많았다고. 사또 되기까지 힘들었죠. 그 공부하는데도 공부도 힘들었을 뿐더러 그 과거 시험 급제하기 전까지는 쭈구리였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잣집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럼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취임한 동네 가가지고 세금으로 딱 긁는 거예요. 극심한 부정부패가 있었죠. 자, 조선이 5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는 전정의 문란. 전정은 토지 세금을 거두는 행정을 가리키고요. 궁정은 분포징수. 한정은 환국에 관련된 것. 문란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에요? 안 좋은 거죠? 문란하다 이러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 가지 세금 거두는 행정의 문란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부정적인 이게 어느 시기에?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만연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51페이지, 52페이지. 자, 조선 전기와는 달리 농업, 공업, 광업, 상업 각종 분야에서 조금씩 조선 전기랑은 다른 조선 후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자, 먼저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우리 모내기법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죠? 네. 자, 그, 3월부터 5월, 보리가 한창 들에서 자라고 있을 때, 그 들판 옆에다가 물이 찰랑찰랑한 그 모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벼의 새끼들을 기른다 그랬죠. 보리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모를 옮겨 심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밭에서, 한 논에서 보리와 그 벼를 돌려서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력을 크게 늘렸던 무슨 법? 모내기법. 이양법이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먹고 이제 쓰는 쌀뿐만 아니라 뭐 고추라든지 뭐 여러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혹은 임진왜란 즈음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온 담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해가지고 판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담배는 꼭 그거 뭐 생필품은 아니죠. 네, 건강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담배를 저 양반들이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피우는 그 담배죠. 그렇죠. 조선 후기 때 그 무렵에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외국 나갔다 온 상인들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먹고서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생필품뿐만 아니라 상품 작물, 팔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뭐 인삼, 담배, 면화, 고추, 약재,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재배가 확대된다. 특히 이 고구마는 조엄이라는 사람이 들여와요. 한능검에 문제도 나와 있죠. 광업은 뭐 하는 산업이에요? 광업? 그죠, 그죠. 광물. 이 광물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금, 은, 철, 구리 이런 것들이 다 광물이죠. 있어요. 네. 저 평안도라든지 이런 곳에 뭐 운산, 그리고 충청도의 은산, 그런데 유명한 금광, 은광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금광, 은광, 철광, 그 구리는 동이라고 하죠. 동광.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선생님 봐봐. 조선 전기 때는 이 광산 채굴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독점해서 했었어요. 자, 일단은 광물을 캔다는 거, 뭐 금 있으면 금광 가가지고 금 캔 다음에 그냥 팔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런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철 같은 게 어디 묻혀 있을까요? 땅 속에 묻혀 있고 땅 속에서도 깊숙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캘 수 있게끔 그 광물 근처로 파고 들어가야겠죠. 이 파고 들어가는 길을 갱도라고 하죠. 네. 그 갱도를 통해서 광물이랑 가깝게 만들어 놓은 그 곳을 광산이라고 하는데 그 광산 개발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여차하면 갱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어설프게 만들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되게 위험해요. 자, 이런 것들을 그 원래는 정부에서 독점을 하다가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돈을 많이 번 양반들이나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정부에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광산을 개발한다. 자, 정부가 필요할 때만 그 광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조금씩 캐는 거랑 사람들이 돈 벌려고 직접 그 광산 깊숙이 파가지고 더 많이 캐가지고 파는 거랑 자, 조선 후기에 훨씬 더 이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그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구리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을 해내고 이런 것들로 철로 만든 제품들이나 혹은 노스로 만든 이런 밥그릇, 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게 되는데 자, 이렇게 민간 수공업자들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를 민영 수공업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에 광산의 발달과 더불어서 민영 수공업이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공인들은 뭐 하는 상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쌀기는 그 쌀로 맞아요. 예. 나라에서 그 대동법 실시 이후에 특산물 대신에 쌀을 거두잖아요. 자, 그 쌀을 나라에서 주면 공인들이 이걸 받아다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이 공인이라 그랬죠?
대동법 이후에 등장했다. 조선 후기 때는 상행위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쌀보다는 돈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쌀을 많이 쓰긴 하지만 돈으로 물건 거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게 돼요. 그래서 상평통보라는 돈이 조선 후기부터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된다. 조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물건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또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의주 지역, 선조가 몽진 갔던 이 의주 지역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 예전에 송악이라고도 불렸죠. 개성의 무슨 상? 송상. 송상은 고려의 인삼이 유명했다 그래요. 송상이 주로 취급했던 거는 뭘 취급했다? 인삼. 그리고 송상들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인삼을 주고받고 거래했다. 부산을 예전에는 동래라고 불렀어요. 동래. 그래서 부산 상인들을 동래에 레자 따가지고 내상이라고 불렀다. 자, 쉬었다 할게요.